안녕하십니까, 지감독입니다. 지감독의 낚시 세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산란기 특별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산란기 시기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 시기를 만나 낚시를 한 조행기를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습니다. 수중 카메라로 배 알이 가득 찬 붕어들이 물속을 가득 메우고 있는 모습도 보여드렸습니다. 경이로운 장면, 우리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산란기 여정을 정리하는 시간을 오늘 가져보려고 합니다. 붕어들이 산란하고 나간 자리는 어땠을까? 추가 영상도 오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먼저 산란기 시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붕어들 산란은 조건만 맞으면 연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산란은 봄철에 집중적으로 합니다. 산란하기 가장 좋은 온도는 17도에서 20도라고 합니다. 백과사전 문헌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제가 낚시를 갈 때마다 바닥 수온을 항상 체크한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점점 수온이 올라서 제가 이번 초평지에서 산란기 대물을 만난 날이 4월 28, 29일 딱 이틀간이었고 이때 바닥 수온이 19도 정도였습니다. 산란하기에 가장 좋은 온도에 다다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또한 제가 지감독의 낚시세상 19화에서 어린이날 약 20일 전부터 어린이날까지가 봄 낚시 피크 시즌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시기와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어린이날이 오기 약 2, 3주 전부터 낚시를 집중적으로 다니시면 대물을 만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린이날에는 피크가 끝났다고 생각하시고 아이들과 놀아주십시오. 지지난주 초평지 생로지에서 16도까지 오른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산란이 막 시작하는 것도 분명 카메라에 잡혔었고요. 그런데 다음날 날이 갑자기 추워지고 바람이 심하게 불면서 산란이 멈췄습니다. 여기서 저는 두 가지 사실을 관찰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산란 시기는 사람들이 기온 데이터로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올겨울 얼음도 얼지 않을 정도로 춥지 않았고 개나리, 백곳의 개화 시기도 일주일 정도 빨라서 올해는 붕어들 산란이 일찍 시작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빗나갔습니다. 오히려 초평지 산란은 2, 3주 늦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날도 따뜻해서 멈춰진 산란이 다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초평지에 다시 들어갔던 것입니다. 예상은 적중했고요. 수온은 드디어 19도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붕어들 산란은 떡붕어부터 합니다. 그 뒤 3, 4일 혹은 일주일 후에 토종붕어 산란이 들어옵니다. 떡붕어 산란은 딱 이틀만 합니다. 그 중에 하루를 제가 우연히 맞추어서 산란하는 모습을 촬영하는데 성공했던 것입니다. 물 바깥에서 여기저기 비비는 모습과 물속 수중 촬영으로 수많은 대물 떡붕어들이 수초가로 몰려든 것을 촬영했습니다. 49cm, 47cm, 그 밖에 4자 대물 떡붕어들 많이 올렸습니다. 이 떡붕어는 낚시춘추 대물 퍼레이드 특집에 실렸습니다. 제가 이 떡붕어를 올린 다음 날 51cm를 올리신 분이 계셔서 아깝게 1등은 놓쳤지만 낚시춘추에 소개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다음 날 카메라를 다시 물속에 넣어보니 그 많던 떡붕어들이 싹 자취를 감췄습니다. 산란 후 쉬기 편한 곳으로 옮겨간 것이지요. 이미 산란이 되어서 갈대 줄기에 달라붙어 있는 떡붕어 알처럼 생긴 것들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산란기 관찰로 알게 된 두 번째 사실은 붕어들은
지진은 미리 예측할 수 있는데 수온 변화는 예측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란 시기는 수온에 맞춰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주 전 분명 산란하는 모습이 찍혔는데 날이 갑자기 추워지니까 산란이 멈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온도가 올라가니까 산란이 다시 시작되는 것을 이 3주간의 생노지 잠복 끝에 확인을 했습니다. 아쉽게도 며칠 뒤 이어질 토종붕어 산란은 촬영을 못했습니다. 그때까지 어떻게든 지켜볼 요량이었는데 수심이 이렇게 50cm 정도까지 쭉 빠질 정도로 초평지에 배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찌만 서면 얼마든지 낚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물이 정지된 상태일 때입니다. 계속 배수가 되고 있으면 붕어들이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물이 빠지면 산란한 알들이 물 바깥으로 드러나서 말라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붕어들도 알기 때문이 아닌가요? 제 운은 여기까지인가 본다 하여 낚시를 접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이 영상으로 산란기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하시고 대문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물 붕어들이 산란하느라 수초가 여기저기서 푸드덕거리는 것이 조용해지길래 드디어 산란이 끝났구나. 그래서 수초에 붙은 알을 찍어보자 카메라를 다시 한번 물속에 넣어봤습니다. 앞불사, 부르길이 가득했습니다. 이놈들이 붕어들이 갓 산란한 알도 먹고 치어도 잡아먹고 치어들이 겨우겨우 자라나서 조금 커지면 베스가 잡아먹는다고 하죠. 토종붕어들 씨가 말라버린다니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외로 퇴치에 대한 기사에서 우리 낚시인들이 고양이 밥으로 준다며 버리는 베스 부르길이 그대로 썩어서 또 주변 환경에 좋지 않은 인상을 준다고 합니다. 이 또한 저수지 인근 주민들이 낚시 쓰레기 등으로 고통받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외국에서는 부르길, 베스를 맛있게 요리를 해 먹는다고 합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낚시터 사장님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정말 별짓을 다 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몇 사람의 힘으로는 퇴치가 어렵습니다. 정부가 좀 나서줘야 되는 게 아닐까요? 아무튼 그간 저는 고기를 잡으면 무조건 방생을 하기 때문에 외래어 정도 생명인지라 다시 방생을 하곤 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댓글로 질타도 받고 그 이후로는 방생하지 않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더 적극적인 퇴치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속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 2020년 산란기 특별보고서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다시 돌아갈 수 있을